3. 새로 설립된 동북아 역사재단에 대한 평가. 동북아 역사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설립 당시 상황을 기록한 것이 없으므로 당시 문제를 보도한 두 신문의 기사 내용을 보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정리해 나가려고 한다. 1. 한겨레 신문 동북아 역사재단 흔들기 그만. 먼저 당시 비교적 여당색을 가진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보자. 이 기사는 동북아 역사재단 흔들기 그만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고구려 연구재단 흡수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양쪽 의견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전개해 당시 상황을 보는데 도움이 된다. 기사에 당시 상황만 이야기했지만 16년이 지난 오늘의 눈으로 결과를 검토해보면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1. 고구려 연구재단을 통폐합한 게 잘못이다. 기사 내용. 중국 동북공정을 직접 겨냥한 고구려 연구재단은 최근 동북아 역사재단의 출범에 맞춰 통폐합됐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 및 언론은 한국 정부가 중국 동북공정에 소홀히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희탁 동북아 역사재단 박사는 고구려 연구재단은 연구기관으로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적지 않은 성과를 냈고 이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박사는 고구려 연구재단 출신이다. 고구려 연구재단에서 일했던 연구원 18명과 행정직, 기능직 9명은 모두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연구원 18명 가운데 10명은 중국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 2실에 배치됐고 나머지 인원은 전략기획실, 교류 홍보실 등으로 배치됐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 전략 수립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국 연구자들을 재단의 각 부서에 고루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주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고구려 연구재단의 연구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실제 동북공정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미진해 보이는 것 자체가 바로 동북아 역사재단이 출범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고구려 연구재단은 연구기관의 성격이 강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학술 연구와 대외 전략의 통합 효과를 의도하는 민관 합동기관이다. 연구 성과를 대외 전략으로 이어갈 통합기관이 이제 막 출범하는 셈이다. 평가. 고구려 연구재단 출신 가운데 윤희탁은 근대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고대사 위주의 고구려 연구재단보다 동북아 역사재단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 동북아 역사재단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신주백이 고구려 연구재단 자체가 주된 목적인 동북공정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흡수 합병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그리고 고구려 연구재단은 연구기관이었으나 동북아 역사재단은 연구 성과를 대외 전략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이야기했다. 그 희망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보겠지만 동북공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고구려 연구재단이나 마찬가지였다. 2. 일본에만 치중한다? 지금도 중화인민공화국통 더 많고 인력 확충 때 보완. 기사 내용.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동북아 역사재단을 이끌어갈
연구진 등의 직원은 모두 56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 통으로 통하는 고구려 연구재단 출신이 모두 27명이다. 이 가운데 연구진이 18명이다. 반면 동북아 역사재단 출범을 그동안 준비해왔던 바른역사기획단 출신은 모두 29명이다. 이 가운데 행정지원 공무원이 13명이고 16명만 연구직이다. 주로 일본통이 많다. 개별 전공까지 따져 들어가면 일부 차이가 나긴 하지만 현재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 인력의 절반이 중국 전공자, 나머지가 일본 전공자인 셈이고 오히려 중국 전공자가 조금 더 많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 50여 명의 직원 규모를 장기적으로는 100여 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설사 특정 영역의 전문가가 다소 부족하다 해도 인력 확충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용덕 이사장이 일본사 전공자라는 점을 들어 일본 편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한 소장 학자는 학제로 볼 때 일본사로 박사 학위를 땄더라도 중국사, 한국사를 함께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며 최종 학위 박사 논문을 이유로 일본사만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식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20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동북아 역사재단 관계자는 현재 이사 선임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학계 안팎의 다양한 분들을 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출발할 때 고구려 연구재단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뒤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 대신 뽑은 인원 빼놓고는 인원이 전혀 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일 관계사를 전공한 사람은 대대적으로 늘었다. 독도 체험관을 비롯하여 한일 관계사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고구리사 전공자 3명에 발해사 1명으로 그야말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동북공정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음 마당에서 자세히 보겠다. 3.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연구 성과, 대외 전략 이어가려면 시민 참여 늘려야. 기사 내용. 문제는 이런 정치 공세 때문에 동북아 역사 분쟁을 중장기적으로 지휘할 동북아 역사재단의 진짜 문제들이 가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관건은 정부, 학계, 민간으로 이어지는 역량이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그런데 이사장 선임 과정 등을 둘러싼 학계 안팎의 앙금이 아직 남아있다.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애초 취지에 비춰 시민사회의 참여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한 국사학자는 역사 분쟁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나름의 활동을 해온 분들이 많은데 왜 무색무취한 분을 책임 있는 자리에 앉혔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정 대학 출신 교수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해서 고구려 연구재단이 입질에 오른 적이 있는데 동북아 역사재단 역시 역사학계 내부, 역사학계와 사회과학계, 나아가 학계와 관료 사이의 긴장을 품고 있다. 평가. 민관 협력 모델은 성공하지 못했다. 특정 대학 출신 문제와 동북아 역사재단 역시
역사학계 내부, 역사학계와 사회과학계, 나아가 학계와 관료 사이의 긴장을 품고 있다 해서 특정 대학 출신 문제는 다음 기사에서 보기로 하고 학계 사이, 학계와 관료 사이의 긴장 문제는 나중에 현실로 드러났다. 2. 주간동화, 벌써 한숨 나오는 동북아 역사재단. 2006년 9월 28일 동북아 역사재단이 공식 출범한 직후의 상황에 대해 야당 색깔이 짙은 주간동화는 벌써 한숨 나오는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제목으로 심층 깊게 분석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에 비해 문제점을 많이 찾아서 드러낸 기사다. 1. 동북아 역사재단은 교육부와 외교부의 밥그릇 싸움. 기사 내용. 이사들은 비전문가, 관료 출신이 재단 장악. 중일 역사 왜곡 올바른 정책 창출 걱정. 재단 이사에 한 명 정도라도 고구리나 고대사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큰일입니다. 한중 관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9월 28일 오전 동북아 역사재단 출범식장 한쪽에 모인 몇몇 교수와 연구원들이 주고받은 대화다. 이날 출범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총리, 김용덕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만큼 이 재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명단을 보면 상근 이사에는 유광석 바른역사정립기획단 부단장이 임명되었으며 이사에는 김영국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안병우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안병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오금성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유홍준 문화재청장,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 이태진 서울대 인문대학장,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등이 임명됐다. 재단 안팎의 우려대로 고구리사나 고대사 전공자는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 이사장과 함께 재단을 이끌어갈 유광석 상근 이사는 외무고시 출신으로 주일 대사관 공사를 거쳐 주 싱가포르 대사관 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역사학과는 전혀 무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재단 연구원들이 지적하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점은 운영 인력의 비전문성이다. 특히 고대사 및 고구리사 전문 연구원들은 인적 구성이 일본 편향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평가. 고구려 연구재단 때 글쓴이도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실제 이사진들은 거수기에 불과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부에서 임명한 김용덕 이사장과 외교부에서 파견한 유광석 사무총장이다. 두 사람이 모두 한일 관계 전문가라는 문제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사장은 동북공정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으며 외교부에서 파견된 사무총장은 한중 문제는 무조건 조용해야 한다는 소방수 역할을 하였다. 앞에서 200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부가 발표한 동북공정에 대한 인식을 보았다. 그런데 2년 6개월이 지난 동북아 역사재단 출범 당시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2006년 9월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회의 때 당시 외교부 차관은 이렇게 발언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은 다민족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하는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 학자들의 단순한 계획에 대응하는 것은 좀 어렵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고구리사 문제와 관련한 2004년의 합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연구기관의 연구에 우리 정부가 나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합의를 넘어선다. 중화인민공화국 역사교과서에 왜곡한 고구리사를 싣는 등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공식화할 때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역사왜곡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박찬숙 의원의 질의를 보면 외교부의 의견은 확실히 한국 외교부의 의견이 아니었다. 질문 1. 지난 9월 5일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북공정의 주관 기관을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중심과 만주 삼성의 사회과학원, 대학의 연구소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어제 정부 당국자의 답변이 맞나? 아니면 국회에 제출한 것이 맞나? 답변. 중화인민공화국 당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린 것임. 질문 2. 그렇다면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18개 존지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나? 답변. 아시아 정상회의 총회 참석차 방한 중인 류윈산 중국 공산당 선전부장은 학자들 개인의 문제이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핵심 연구원은 한국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함. 질문 3. 본 의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당국자와 동북공정의 핵심 관계자들의 발언과 장관의 발언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외교통상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부인가? 질문 4. 동북공정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흔드는 중대 사안임. 누구보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외교장관은 유엔 사무총장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 외교나 아시아 외교나 먼저 챙겨야 하지 않나? 이 내용을 보면 당시 이사진에 비전문가가 많은 것보다 사무총장을 당연직으로 외교부가 파견하는 것이 더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디 외교부 산하 단체로 출발하여 교육부 기관인 고구려 연구재단을 흡수하려다가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교육부로 주관 부처를 바꾸었다. 결국 교육부와 외교부의 밥그릇 싸움이었는데 교육부는 이사장, 외교부는 사무총장을 나누어 갖는 형태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겉으로 보기는 교육부는 연구를, 외교부는 실제 외교 부분에 활용하는 시너지를 바랐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시각의 차가 커서 동북공정을 대응하는 데는 역효과가 났다고 볼 수 있다. 2. 동북아 역사재단은 전투기 없는 거대한 항공모함. 기사 내용. 연구원들에 따르면 재단은 김 이사장과 유 사무총장 휘하에 운영기획실, 전략기획실, 홍보교류실, 제1연구실, 제2연구실, 제3연구실 등 6실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알려졌다시피 김 이사장은 일본 근대사 전문가다. 유 사무총장도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바 있고 주 일본 대사관 공사를 역임한 지일파. 또 각 실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실장은 대부분 각 행정부처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료들이다. 운영기획실장과 연구 1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모 씨는
교육부 국장 출신이고 전략기획실장과 연구 이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또 다른 이모 씨는 외교부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료다. 또 연구 1실장인 김모 씨는 국정원, 연구 3실장 김모 씨는 국방대학 교수 출신이고 홍보교류실 조모 씨는 국정홍보처에서 차출됐다.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권 라인에 역사 전문가는 물론 동북공정에 대비하기 위한 고대사나 고구리사 전문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런데도 현재 재단의 연구는 연구실장의 지시 아래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연구원은 연구 1, 2, 3실을 포함해 국장급인 각 실장을 차후 공모를 통해 새로 선출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 그런데 신청 자격 기준이 고위 관료 출신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관료 출신들이 재단을 장악하다 보니 운영 시스템상 크고 작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당장 연구원들의 인력 배치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구 1실은 한일 관계를 다루는 팀이고 연구 3실은 독도 문제 전담팀이다. 반면 동북공정 등 한중 문제를 다루는 곳은 연구 2실 뿐이다. 한중 문제에 비해 한일 문제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셈이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예산도 독도 문제에 대한 연구 지원비가 가장 많이 책정돼 있다고 한다. 발등에 불인 동북공정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가 1. 결국 한중 역사전쟁 도중 한일 역사전쟁이 일어나니 두 전선을 커버할 수 있는 큰 군단을 새로 창설하면서 압록강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단을 후퇴시키고 2년 동안 대형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한일 해협에 배치하고 압록강에 보내려고 하니 전쟁은 이미 패배한 뒤가 된 꼴이 되었다. 실제로 동북공정이 2007년 1월 말에 끝난다고 했지만 2006년 말이면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동북공정은 그 뒤 3년간 계속되었고 계속되었다는 것도 모르는 연구원들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다 압록강 전선에 투입하기 위해 새로 뽑은 반병률 연구 이실장은 정말 신임 장교에다 전공도 근대사여서 육군 부대에 해군 장교를 배치한 것과 같다. 반병률 교수는 외국어대학 사학과 교수로 해외 한인사와 한국 독립운동사 같은 근대사를 전공하고 한중 학술회의의 주제가 되는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에 관한 논문은 단 한 편도 없다. 물론 간도 문제나 백두산 문제, 한중 국경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 성과가 전혀 없다. 그 뒤를 이은 차홍환 교수도 대만에서 항일 전쟁, 전 북경 천진 지식인의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한 반응 연구로 학위를 받은 중국 근대사 전공자로 한국 고대사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새로 생긴 동북아 역사재단의 편제는 김용덕 이사장은 중국 사회과학원 원장과 동급이고 반병률 연구 이실장은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마대정 여성과 상대를 해야 하는 자리다. 반병률은 일생을 변경과 국경 이론을 연구하고 동북공정 이전부터 역사 침탈을 계획하고 중국 공산당을 이용해 추진해왔던 마대정 여성과는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전국에 수없이 많은 사학과 교수를 뽑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을 막아야 하는 수장을 뽑는 인사는 상대가 누구이고 당사자는 역사 침탈에 대한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는지 자세하게 검증하여 뽑아야 했는데 결국 이기려고 뽑는 것이 아니라 지려고 뽑은 인사가 되어버렸다. 평가 2. 2021년 3월 1일 고구리 고리연구소가 주최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침탈한 우리 역사 되찾기 3.1 선언에 참여한 한 인사가 보내온 동북아 역사재단 이야기를 소개한다. 제가 재단에 갔을 때는 각 부처 공무원들이 재단을 완전히 포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와 교육부 인사가 이사장과 더불어 재단의 삼각 수뇌부를 구성하고 검사, 해경, 국정홍보처 등에서 온 사람들이 모자이크처럼 자리를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질비한 공무원 점령군 가운데 정작 일부 파견 인력은 없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한국 사회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이 기도하는 바를 거의 유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교수님 말씀대로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외교부 출신 사무총장 외에는 거의 원대 복귀하여 정돈된 상태입니다만 교수님 말씀대로 관이 학을 지배하는 이와 같은 체제는 내성적으로 전략적 취약점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봐서 압니다만 외교부든 교육부든 에이스를 결코 재단에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단이 결국 외교부의 인사 적체 해소 혹은 위로 인사의 출구가 될 위험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아무런 개선책이 없고 이런 걸 보면 정부는 재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 짧은 아르마리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보다 제가 교수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가르침을 받고 싶은 것은 재단의 연구 전략이 사실상 없거나 있다고 해도 강론적 대응에 치우쳐 사론이나 역사 정책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역사 전쟁을 도발하고 수도권까지 쳐들어 왔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소총 몇 발 쏘는 식으로 대응하다가 결국은 그 상태에서 휴전협정에 조인하고 결국은 역사 침탈을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로 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버릴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볼 동북공정 3단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3. 결국은 고대사와 일본 근대사 연구학계의 밥그릇 싸움. 고구려 연구재단은 고대사, 바른역사 정립기획단은 근대사. 기사 내용: 바른역사 정립기획단은 동북아 역사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기구. 동북아 역사재단의 출범은 곧 바른역사 정립기획단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곳의 연구원들은 주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에 치중해왔다. 문제는 이들 두 기관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자리를 옮긴 연구원 중 일부가 지금도 전문성 부분에서 의심받고 있는 것. 이는 선발 당시 전문성과 무관하게 특정 학맥이나 인맥으로 사람을 뽑았다는 의혹과 관련된다. 고구려 연구재단 출신 연구원들의 경우는 김정배 이사장과 최강식 상임의사의 학맥, 인맥과 관련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고대사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최 이사는 김 이사장이 고려대 사학과 교수 시절 그 밑에서 같은 경로를 거쳤다. 김 이사장과 최 이사는 오래전부터 사제지간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고구려 연구재단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옮겨간 연구원 18명 중 5명이 고려대 학부 또는 대학원 출신으로 30%에 육박한다. 하지만 실제 김 이사장과 최 이사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연구원들까지 합하면 절대 다수라고 한다. 최광식 이사는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타당성 없는 이야기라며 반론을 폈다. 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전공 분야의 적합성을 제일 중요시했다. 다만 전체 연구원 중에 절반 정도는 알던 사람이었는데 고대사학회 회장까지 지낸 내가 그 정도도 모르겠느냐? 동북아 역사재단의 또 한 축인 바른역사 정립기획단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 선발 과정부터가 투명하지 않았다. 기획단 한 관계자는 기획단 설립 당시 일본 독도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한일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연구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학계의 추천을 받아 뽑았다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뽑힌 일부 연구원들의 석박사 논문을 보면 실질적인 연구 분야와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기획단 내 특정인과의 인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동북아 역사재단 측 관계자들도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과거 고구려 연구재단이나 기획단처럼 자체 연구에 집착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 용역 인구를 늘리면서 정책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했다는 것. 고구려 연구재단의 경우 오랜 기간 고구리 역사를 연구해온 고구리 연구회 또는 간도 문제에 정통한 백산학회 등 민간 학술단체나 연구기관과 교류하지 않은 채 자체 연구만 고집해 안팎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평가. 최강식 교수의 말이 맞다. 앞마당에서 이미 보았듯이 고구려 연구재단은 고대 출신이 많았다는 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대사학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 고대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세운 단체이다. 그들은 공청회 때 명칭을 고구려 연구재단이라고 하며 한일 관계사도 넣기로 했지만 결국 넣지 않았다. 한국 고대사 연구한 사람이 고구려 연구재단 연구비 받지 못한 사람은 바보다라고 할 정도로 고구려 연구재단은 교육부를 등에 업고 2년간 100억 예산으로 고대사 잔치를 벌였다. 이런 잔치에 가장 배가 아픈 것은 바로 근대사 연구자들, 그 가운데서도 한일 관계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이었다. 그런데 1년 뒤 한중 역사 전쟁에 이어 한일 역사 전쟁이 일어났고 대통령이 이에 대응할 단체를 만들라고 지시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이 바른역사기획단이다. 교육부가 2년이 넘도록 동북공정 대응에 성과를 못 낸 것에 반해 외교부가 앞장선 바른역사기획단에서는 독도 자료집을 내는 등 동북아 역사재단 성립 이전에 이미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낸 것은 바로 고구려 연구재단에서 푸대접 받던 한일 관계사 전공자들이었고 이들이 모두 나중에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들어왔다.
앞에서 통합할 때 고구려 연구재단에서 고대사 연구자들이 근대사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한일 관계사를 하는 사람이고 사무총장이 외교부에서 직접 파견한 사람이므로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 한일 관계사 전공자들이 활개를 치고 고대사 전공자들은 찬밥 신세가 된 것이다. 고대사 전공자들이 처음 단체를 만들 때 고구리라는 이름을 고집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제안했던 동북아 역사연구재단을 설립하여 고대사와 근대사 전공자들을 모두 품었다면 고구려 연구재단 흡수합병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을 것이다. 앞에 신문기사에서 보면 고구려 연구재단이 근대사 하는 학자들만 푸대접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고구리 역사를 연구해온 고구리연구회 또는 간도 문제에 정통한 백산학회 등 민간 학술단체나 연구기관과 교류하지 않은 채 자체 연구만 고집해 안팎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라고 했다. 모든 것을 고대사학회를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독점하면서 기존 전문가들을 제외해 끝내 동북공정 대응에 실패하는 역사적 실책을 범했다. 그러므로 고구려 연구재단이 단명하게 사라지는 것은 결국은 자승자박이고 인과응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은 고대사와 근대사 연구자들 사이에 밥그릇 싸움이었고 교육부와 외교부의 밥그릇 싸움이었다. 4. 한중 역사전쟁, 동북공정을 포기한 동북아 역사재단. 그렇다면 새로 거대한 항공모함을 차지한 근대사 연구자들은 재단 안의 고대사 연구자들과 재단 밖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고구려 연구재단의 단점을 거울 삼아 한중, 한일 역사 전쟁을 잘 수행하였는가? 앞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의 조직적 문제점에 대해서 보았다. 고구려 연구재단이 비록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이사장과 사무총장, 삼실장 위주로 일사불란하게 일을 추진해갔다고 보면 동북아 역사재단은 각종 이해단체가 모여들어 일관된 목표도 설정하지 못하고 제 길을 갈 수도 없었다고 본다. 그뿐 아니라 고구려 연구재단과 똑같이 전문단체와 힘을 합치지 못하고 그야말로 밥그릇 싸움만 했다. 9월에 새로 출범한 동북아 역사재단은 아직 동북공정에 대응해야 할 의도도 전략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처도 없었고 1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던 학술 토론회마저 없었다. 고구려 연구재단과 다음 해도 학술회의를 하기로 약속했던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은 이런 상황을 찬찬히 바라만 보고 즐기며 학술 토론회를 하자고 조르지 않았다. 안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5년이라는 동북공정 기간에 2년을 이렇게 허둥지둥 보내면서 싸움은 이길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듯이 2007년 1월 사실상 동북공정은 막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왜? 학술적 해결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학술회의를 열지 않았는지 발표한 사항이 없어 사정을 알 수 없지만 한국 측에서는 이미 2년에 걸쳐 탐색전을 했던 학술적 해결팀이 해체되고 새로운 팀이 태어나면서 상대를 감시하지도 싸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본다. 재단이 바뀌면서 그 성격도 바뀌어 외교부 관리가 사무총장을 맡았고 새로 사령탑을 맡은 초대 이사장도 한중 관계나 고구리사 연구가 아니라
한일 관계를 전공한 학자이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파트너인 마대정이나 려성 같은 전략가들과는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앞에서도 보았다. 결과로 보면 역사전쟁 도중 조직과 사령관을 바꿔 역사전쟁에서 사실상 전력이 약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선 사령관도 육군 부대에 해군 장교를 지휘관으로 보내놓았으니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외교부에서 파견한 역대 사무총장들도 그저 조용히 보내는데 힘을 썼지 동북공정에 대처하지 않은 것은 이사장과 같은 공범이다. 이처럼 새로운 실무팀이 들어선 9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여 구두 합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자바오 중화인민공화국 총리와 회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학술연구기관 차원이라고 하지만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합의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양국 간 합의 사항을 존중한다며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이 문제를 잘 다루도록 관련 학술 연구기관에 지시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10월 13일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구두 합의 이행 문제를 요청하였다. 한중 고대사 문제, 후 주석 2004년 8월 5개항 구두 양해 합의안 이행. 노 대통령은 동북공정 등 한중 간 고대 역사 문제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려 깊은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후 주석은 2004년 8월 한중 양국이 합의한 구두 양해 사업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2004년 8월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이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자 양국은 고구리사 문제를 정치 문제화가 아닌 학술적 견지에서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이에 대한 5개항의 구두 양해에 합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이처럼 외교 무대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구두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도 직접 관련 기관에 지시까지 했지만 2006년에는 해마다 열리던 한중 학술회의마저 열리지 않았다.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이 구두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한국 측에서 지금까지 한중 학술회의를 진행해온 고구려 연구재단을 흡수 통합한 동북아 역사재단이 앞에서 보았듯이 항공모함이 대한해협에 머물고 압록강으로 출발도 안 했기 때문이다.